세종대 이주영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대칭키 암호 분야 이쪽에서의 이제 안전성 증명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암호학 쪽에서 어떤 공개키 암호든 또 대칭키 암호든 막론을 하고 어떤 스킴이라든지 이런 걸 제한됐을 때 어느 정도 증명 가능한 안전성이 제공되지 않으면 그 가치가 좀 인정받기가 힘들거든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어떤 스킴들이 나왔을 때 계속 공격이 되고 분석이 되고 또 이제 그 분석에 대해서만 또 안전한 뭔가 새로 제안되면 또 그것이 또 새로운 또 공격에 의해서 또 깨지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최소한 어떤 모델 안에서는 안전성이 수학적으로 증명 가능한 그러한 스킴들이 제한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이제 그런 어떤 주장들이 이제 힘을 얻은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가운데에서도 그 비밀키 암호 쪽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안전성 증명이 되는가를 실제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증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3가지 정도 스킴에 대해서 안전성 증명을 해 볼 텐데 가장 중요한 이제 2가지 프리미티브에 대해서 이제 해보겠습니다. 해시 함수하고 이제 블럭 암호. 그래서 해시 함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떤 블럭 암호를 사용해서 어떤 해시 함수를 만들었을 때 이 해시 함수가 안전하다는 걸 증명할 수 있겠는가 이런 걸 증명을 한번 해보겠고요. 이거보다 조금 더 복잡한 것도 한번 해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건 훨씬 더 좀 고전적인 내용입니다. 굉장히 블럭 암호를 구성하는 가장 대표적인 구조 중에 하나인데 페이스타일 구조라고 합니다. 대부분 블럭 암호 AES 이전에 표준 암호로 사용되었었던 데스 같은 경우도 이제 이 페이스타일 구조를 따르고 있고, 물론 라운드 수는 굉장히 길지만은 그랬을 때 그런 어떤 이런 페이스타일 구조를 이용을 해서 어떤 블럭 암호를 만들 때 이 라운드 함수가 안전하면은 또 전체 블럭 암호도 안전하다 이런 것도 한번 증명을 해볼 거고요. 그래서 먼저 앞부분에서는 이제 해시 함수에 대해서,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프리미티브가 지금 죄송합니다. 뭘 눌렀는데. 가장 중요한 프리미티브가 이제 블럭 암호하고 해시 함수이기 때문에 그 2가지 프리미티브를 일단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블럭 암호는 안전하다 안 하다를 떠나서 일단 블럭 암호라는 것은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느냐. 블럭 암호는 기본적으로 정의상 n비트 스트링의 집합과 이제 k비트 스트링 집합의 곱해서 n비트 스트링의 집합으로 가는 함수, 그냥 간단하게 그냥 함수면은 블럭 암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추가되는 조건은 이제 여기에 있는 원소를 우리가 키라고 부르는데, 키가 하나만 고정이 될 때마다 n비트 스트링 집합에서 n비트 스트링의 집합으로 가는 이 함수가 반드시 1:1 대응이 되어야 된다는 거. 그거 하나만 조건이 됩니다. 왜냐하면 키 하나가 줘졌을 때 플레인 텍스트하고 사이퍼 텍스트가 1:1 대응이 돼야 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게 블럭 암호의 정의라고 볼 수 있고요. 해시 함수는 뭐냐? 해시 함수는 압축하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스킴들에 해시 함수 자체로도 사용이 되겠지만은 그러니까 임의의 비트 스트링, 그러니까 요 스타라는 게 의미가 임의의 길이를 가지는 비트 스트링들의 집합입니다. 그것들을 받아서 무조건 n비트 스트링으로 메시지 다이제스트를 출력해주는 그런 알고리즘을 해시 함수라고 하고요. 이 자체가 메시지 다이제스트로 사용되기도 하고, 전자 설명에 사용되기도 하고, 공개키 인크립션이라든지 시그너처라든지 키 공유 프로토콜이라든지 거의 대부분의 많은 프로토콜에 대해서 거의 약방의 감초처럼 사용되는 그런 프리미티브입니다. 그래서 이 해시 함수를 이제 블럭 암호를 사용해서 만들고 싶은데, 그럼 해시 함수의 안전성을 증명한다고 하면 그 안전하다는 게 무슨 의미냐? 이제 그것도 정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해시 함수가 만족해야 되는 안전성 요구 조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제 대표적인 거 2개만 들어보면은 역상 저항성이라고 부르는데, 기본적으로 어떤 메시지가 주어져 있을 때 거기에 해시 값을 계산하는 것은 굉장히 효율적이어야 됩니다. 굉장히 빨라야 되겠죠. 굉장히 중요한 기준인데, 반면에 어떤 상이 주어졌을 때, Z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만족하는 M을 거꾸로 구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워야 된다 라고 하는 게 해시 함수가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일반 역상인 거죠. 그러니까 해시 함수 값을 계산하는 건 쉬운데 역으로 역상을 계산하는 건 어려워야 된다는 겁니다. 해시 함수의 메시지 다이제스트가 n비트 스트링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여기 입력에다가 계속 2의 n승계의 값을 집어넣어 보면은 z 하나가 걸릴 확률이 크겠죠. 그러니까 이 해시 함수를 아무렇게나 아주 뭐 랜덤하게 설계를 한다 하더라도 2n승 그냥 다 여기다 쿼리를 해보면은 그 z 값이 나오는 게 꽤 높은 확률로 하나 나올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2의 n승 쿼리에 대해서 이상 넘어가면은 이제 역상을 찾을 수 있는데 요 이하로 쿼리를 할 때는 역상 저항성을 찾기가 힘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 2의 n승 쿼리의 공격은 피할 수 없는 거고 여기까지 안전하다고 하면은 옵티멀한 해시 함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시 함수가 만족해야 되는 또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상은 주어져 있지 않지만 어떤 해시 메시지 다이제스트가 같은 두 개의 서로 다른 메시지를 찾는 게 어려워야 된다. 이것이 또 중요한 조건, 충돌 저항성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경우 대체로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전자 설명을 할 때 그 해시 값을 계산을 해서 그 해시 값에다가 전자 설명을 붙이는데 만약에 이렇게 충돌상을 찾을 수 있다고 하면은 서로 다른 두 개의 메시지가 한 개의 이제 동일한 설명을 가지니까 만약에 위조 공격이라든지 이런 데 이제 안전할 수가 없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충돌 저항성이 굉장히 중요한 또 안전성 요구 조건인데 이 경우에는 또 H를 어떻게 얼마나 안전하게 설계하든지 관계없이 입력에다가 2의 2분의 n승계의 메시지들을 다 집어넣어 보면은 그 중에 반드시 높은 확률로 그 상이 충돌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걸 우리가 보통 생일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2의 n승의 루트를 씌운 건데 그래서 2의 2분의 n승 컴플렉시티를 가지는 충돌상 공격은 피할 수 없는 거고요. 그 이하의 퀘어리 컴플렉시티를 가지고 충돌상을 찾을 수 있으면 그 해시 함수는 안전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옵티멀한 겁니다. 여기까지 안전하다고 하면. 그래서 아무튼 n비트 그래서 이번 그 안전성 증명에서 요 콜리전 리지스턴스만 이제 관심을 갖고 요 증명만 할 겁니다. 요 어떤 해시 함수가 충돌 저항성을 가진다는 걸 증명을 해보고 싶고요. 그 충돌 저항성을 가진다는 것은 n비트 메시지 다이제스트가 n비트라고 하면은 2의 2분의 n승 퀘어리 컴플렉시티까지 안전하다는 걸 증명하고 싶은 거고요. 근데 이제 사실 그 임의의 길이의 메시지를 받아서 일정 길이의 메시지를 출력하는 알고리즘을 만드는 거는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은데 보통 어떤 식으로 그러면은 이 해시 함수를 만드느냐면은 가장 스탠다드한 방법은 일정 길이의 고정된 길이의 인풋을 받아가지고 적당하게 딱 압축시켜주는 해시 함수에 대비해서 얘는 그냥 압축 함수라고 부르겠습니다. 일정 길이의 메시지만 받는 겁니다. 그렇게 한 그런 컴프레션 펑션을 먼저 설계를 한 다음에 긴 메시지가 주어지면은 걔를 토막 내가지고 이 F에다가 계속해서 반복해가지고 돌리는 겁니다. 네,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머클담과 트랜스폼이고 대부분의 해시 함수는 실제로 처음부터 그 큰 입력을 받는 해시 함수 설계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조그만 프리미티브 하나 설계를 해서 요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적용해가지고 전체 해시 함수를 만드는 거고요. 이렇게 만드는 방법의 가장 좋은 점은 이 F라는 요 압축 함수가 충돌 저항성을 만족하면 이 전체 해시 함수도 충돌 저항성을 만족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좋은 성질을 보존하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어디까지나 요 fixed size compression 펑션을 설계하는 것만 안전하게 설계하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 이제 관심을 갖겠습니다. 입력의 길이가 일정한. 근데 이제 앞에서도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블록 암호를 이용을 해서 해시 함수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해시 함수를 처음부터 그냥 바닥에서부터 그냥 처음부터 설계하는 방법도 있고요. 기존에 잘 알려져 있는 뭐 DES라든지 AES 같은 그런 블록 암호를 사용을 해서 어떤 압축 함수를 만들고 또 이제 그걸 머클담과 트랜스폼으로 집어넣어서 진짜 큰 해시 함수를 만드는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블록 암호를 사용하는 해시 함수가 좋은 점이 뭐냐면 뭐 일장일단이 있는데 가장 큰 장점은 이제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렇게 블록 암호 기반 해시 함수의 안전성 증명이 된다면은 그 말이 어떤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느냐면
이 안에 있는 블럭 암호가 안전하면 이 전체 해시 함수도 안전하다. 충돌 저항성을 가진다. 이걸 보일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 놓고 이 안에다가 우리가 충분히 안전한 블럭 암호, AES라든가 그런 것들을 집어넣으면은 그럼 이제 이 해시 함수, 요 압축 함수의 안전성이 이제 보장이 된다는 거죠. 해시 함수에 비해서 블럭 암호가 훨씬 더 오랜 시간 연구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안전성 신뢰도가 일반적으로 더 높거든요. AES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제 잘 알려지고 널리 연구된 그런 좀 신뢰성 높은 블럭 암호를 사용해서 안전한 해시 함수를 만들자. 이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 RFID라든가 이런 경량 환경에서는 어떤 인크립션을 위해서 블럭 암호가 필요도 하고 또 다른 어떤 뭐 인증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해시 함수가 필요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경우에 블럭 암호도 구현을 해놓고 또 해시 함수 따로 구현해서 넣으면은 RFID의 면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성능이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효율적인 면에서 블럭 암호 하나만 딱 집어넣어 놓고 블럭 암호를 실제 인크립션 할 때는 운영 모드로 쓰고 또 뭐 해시가 필요할 때는 그 암호를 이런 형태의 걸로 컴프레션 펑션 모드로 사용을 하면 굉장히 효율적일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블럭 암호 기반 해시 함수가 굉장히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보여드리는 스킴은 데이비스 메이어 스킴이라고 해서 굉장히 오래된 몇십 년 된 얘기고 아주 간단한 스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여기 앞으로도 이 까만색은 다 이제 키가 들어가는 입력이 키가 들어가는 부분이고 얘는 이제 각 와이어들이 다 n비트 인포메이션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니까 n비트 키를 갖는 n비트에서 n비트로 갖는 블록 사이퍼니까 그냥 AES 128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n이 128이라고 하면 그런 거 집어넣으면은 EN비트가 n비트로 압축되는 그런 해시 함수죠. 그러니까 여기가 메시지 블록이 들어가고 체이닝 베리어블이 들어간 다음에 암호화가 되면 feed forward X화돼서 결과값 나오는 형태. 이 놈의 이제 먼저 안전성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그럼 안전성 증명을 할 것인가? 그럼 도대체 우리가 원하는 증명하고 싶은 게 뭐냐? 증명하고 싶은 명제는 이 블록 암호가 안전하면 전체 압축 함수도 안전하다라는 것을 보이고 싶은 겁니다. 전체 해시 함수가 안전하다는 얘기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전체 그 압축 함수가 충돌 저항성을 가진다. 그걸 보이고 싶은 거고요. 예, 대부분의 안전성 증명은 결국은 다 이렇게 가정과 결론입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이 블럭 암호 자체가 안전하지 않으면 그러면 뭐 얘기 뭐 더 이상 할 얘기는 없지만 일단 안전성 증명은 이 블럭 암호가 안전하다 하면 전체 압축 함수도 안전하다. 이걸 증명을 할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이 명제를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도대체 안전한 블럭 암호는 뭐냐라는 거 얘기를 한번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해시 함수, 이 압축 함수가 안전하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보일 거냐? 충돌 저항성을 가진다는 걸 어떤 식으로 보일 거냐? 몇 가지 그 증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처음에 명시해야 될 게 있습니다. 공격자가 할 수 있는 것, 공격자의 공격 능력, 무엇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무엇을 함으로써 공격자가 어떤 목적을 달성하고 싶은데 예를 들면 충돌성을 찾고 싶다 이거죠. 그런데 이 블록 암호가 안전하다면 A가 이런 어떤 할 수 있는 행동과 자원을 가지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목적을 충족시킬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낮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으면 그게 안전성 증명인 겁니다. 이 세 가지를 이제 한 번씩 얘기를 해볼 텐데 그럼 도대체 이 안전성 증명에서 이 블록 암호가 안전하다는 것을 어떻게 모델링 할 것이냐? 블록 암호 기반 해시 함수에서는 이 블록 암호를 어떤 식으로 모델링 하냐면 가장 널리 쓰이는 모델링이 아이디얼 사이퍼 모델링입니다. 아이디얼 사이퍼 모델에서 안전한 블록 암호라는 건 무슨 의미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블록 암호라는 것은 이제 맨 첫 장에 정의했었죠. 그 정의에 의한 모든 블록 암호들, 모든 그런 함수들, 블록 암호들의 집합을 이제 파라미터 KN을 고정시키고요. 모든 가능한 블록 암호들의 집합을 BCKN이라고 했을 때 블록 암호가 그 집합에서 그냥 랜덤하게 하나 뽑혔다라고 가정을 하는 게 아이디얼 사이퍼 모델입니다. 그리고 공격자는 그 블록 암호, 랜덤하게 뽑힌 그 블록 암호가 어떤 건지 모르고요. 그 블록 암호의 이밸류에이션 일부를 블랙박스 쿼리를 해서만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블랙박스 모델, 아이디얼 사이퍼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디얼 사이퍼 모델에서 안전한 블록암호라는 것은 모든 가능한 블록암호들, 그 안에는 AES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거기서 하나를 랜덤하게 뽑은 게 아이디얼 사이퍼고요. 그 아이디얼 사이퍼가 뭔지 잘 모르는데 거기에다 오라클 퀘리를 함으로써 공격자는 그 아이디얼 사이퍼 이밸류에이션 일부만 얻는 거죠. 그 정보만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나머지는 어떤 건지 알 수가 없는 거고요. 공격자가 그럼 어떤 오라클 퀘리가 사용되느냐? 인크립션 퀘리하고 디크립션 퀘리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격자가 자기 원하는 대로 이 인크립션 퀘리에다가 키하고 플레인 텍스트를 물어보면 이 오라클 퀘리는 거기에 대한 사이퍼 텍스트를 줄 거고, 또는 키하고 그다음에 어떤 사이퍼 텍스트 Y를 주면은 거기에 대응되는 평문을 줄 겁니다. 그것들만이 바로 정확하게 애드버서리가 갖고 있는 정보죠. 그래서 이 정보들만 가지고 A가 무슨 일을 어떤 형태로 계산을 열심히 해서 이 블록암호 기반 해시 함수의 충돌성을 찾아내고 싶은 건데 그 확률이 낮다는 걸 보면 되는 겁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이 공격자는 사용할 수 있는 시간과 정보가 메모리가 무한하다고 가정을 할 겁니다. 그걸 우리가 보통 인포메이션 시어리틱하다, 또 이 반대로는 이제 컴퓨테이셔널 시어리, 뭐 컴플렉시티 시어리틱하다 뭐 이런 얘기가 다 하는데, 뭐 대부분 아이디얼 사이퍼 모델에서는 인포메이션 시어리틱한 시큐리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러니까 공격자의 시간과 어떤 메모리에 대해서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냥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다루기 편한 모델이라고 볼 수 있고요. 다만 A에게 제한되어 있는 건 이 오라클 쿼리를 몇 번 할 수 있느냐, 뭐 Q번 쿼리를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했을 때 뭐 그 A가 공격 성공할 확률을 Q에 관한 함수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해볼 거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아이디얼 사이퍼 모델을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표현을 해봤는데, 이제 확률을 아이디얼 사이퍼 모델에서 그러면 이제 공격자가 어떤 인크립션 쿼리나 디크립션 쿼리를 할 텐데 거기에 대한 응답을 이제 오라클이 주겠죠. 근데 보통 오라클이 어떤 공격자가 뭔가 질의를 하기 전에 딱 랜덤한 블록 암호를 하나 뽑아 가지고 고정을 시켜 놓고 퀘어리에 대해 답을 해주는 게 아니라 이밸리에이션 자체 한 번도 결정하고 있지 않다가 공격자가 뭔가를 물어보면은 그때 적당한 대답을 준다라는 모델을 우리가 레이지 샘플링이라고 하거든요. 이 모델에서 안전성 증명을 할 겁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만약에 공격자가 첫 번째로, 여기 이런 이제 첫 번째 퀘어리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 퀘어리로 뭐 키하고 어떤 플레인 텍스트를 주면은 이에 대한 드러난 정보는 지금 현재 아무것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오라클은 Y1 아무거나 하나 줄 수 있는 겁니다. 응답으로. 근데 지금 여기서 각각의 키들은 각각의 키들은 nbit 스트링 집합 사이에 1대1 대응, 퍼뮤테이션을 이루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일단 레인지하고 도메인을 처음에 정의를 해놓고 얘네들은 다 처음에 공집합으로 이니셜라이즈 되고요. 공집합으로 초기화 되고. 그러니까 맨 처음에 공집합이니까는 그냥 여기서 하나 뽑히겠죠. 그 다음에 X1, Y1을 각각의 K1에 대응되는 레인지와 도메인에다 집어넣습니다. 이밸리에이션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K1이라는 키에 대해서 X가 Y로 간다는 이밸리에이션 하나가 결정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Y1을 주고요. 이게 레이지 샘플링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러면 공격자는 이제 이 얻는 정보입니다. X1과 K1으로 인크립션 했더니 Y1을 얻었다는 거죠. 비슷하게 역방향 지위도 비슷하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키하고 암호문을 줬더니 이번에는 도메인에서 하나 뽑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준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래서 이렇게 또 얻어내고요.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추가하는 이유는 뭐냐면 만약에 같은 키로 또 다른 플레인 텍스트를 질문을 했을 때 앞에서 돌려줬던 똑같은 리스폰스를 주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서로 다른 키가 일정할 때 퍼뮤테이션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점에 대응돼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기록을 하기 위해서
이 오라클은 내가 어떤 응답을 했는지, 어떤 질문에 대해 어떤 응답을 했는지 다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새로운 게 넣으면은 앞에서 응답해줬던 대답을 뺀 나머지 집합들에서 하나를 랜덤하게 뽑아주면은 이게 애초에 초기화 과정에서 랜덤한 블록 사이퍼를 뽑아서 응답을 해주는 것과 같은 확률 분포를 갖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모델링하는 거 레이지 샘플링이라고 부르고, 이 레이지 샘플링 상에서 확률 계산하는 게 훨씬 쉽거든요. 한 가지 이제 또 기억해둬야 될 부분은, 만약에 공격자가 Q번 쿼리를 한다고 하면은 이 레인지에 기껏해야 Q개의 포인트들만 들어있을 테니까 Y가 뽑힐 당시에 2의 n승 마이너스 최소한 최소한 2의 n승 마이너스 Q개의 점들이 있고, 거기서 뭔가 하나가 랜덤하게 뽑힐 거다. 네, 그 점도 이제 뒤에 유용하게 사용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공격자는 Q번 쿼리를 했다고 하면은 이게 이제 오라클 쿼리를 하면서 얻는 공격자의 모든 정보입니다. 유일한 모든 정보. 아이디얼 사이퍼의 일부 이밸류에이션을 그냥 얻은 겁니다. 그 부분만. 나머지는 모르고요. 이밸류에이션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X1이 K1에 의해서 Y1으로 간다. 사실 이제 이게 플레인 텍스트, 키, 사이퍼 텍스트인데 뭐 백워드 쿼리를 해서 이쪽에 딜을 해서 얻었는지 이쪽에 딜을 해서 얻었는지 여기 나타나 있지 않지만 사실 그건 중요하지 않거든요.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거는. 그래서 이렇게 Q개의 쿼리 리스폰스 페어를 얻는데, 이걸 우리가 쿼리 히스토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쿼리 히스토리는 Q개의 블록 아무의 이밸류에이션을 그냥 포함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DM 스킴, 데이비스 메이어 스킴에 대한 안정성 증명을 맨 처음에 해볼 텐데, 데이비스 메이어 스킴의 안정성 증명은 좀 쉽거든요. 쉬운 이유는 각각의 하나의 쿼리 리스폰스 페어가 한 개 유니크한 DM 스킴의 이밸류에이션을 결정을 합니다. 그 성질이 있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한 개 이밸류에이션이 주어지면요, i번째로. 그러면 x, k, y에다 집어넣어 보면은, 여기다 딱 끼워 맞춰 보면은, 여기 x, k, 여기가 y가 들어가면 y하고 x가 들어가서 x가 되면 x 플러스 y가 되겠죠. 이거 하나. 이게 바로 뭐냐면 이 컴플레이션 펑션으로 봤을 때는 xi, ki가 xi, xy, yi로 되는 데는 그러한 컴플레이션 펑션의 이밸류에이션 한 개가 딱 1대1로 대응이 되는 겁니다. 그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블록 사이퍼가 안전하다는 의미는 아이디얼 사이퍼라는 의미였고, 공격자가 어떤 짓을 할 수 있느냐? 어댑티브하게 오라클 쿼리를 할 수 있다. 그 얘기 했었죠. 다만 오라클 쿼리하는 횟수에만 제한이 있고, 뭐 Q회 이렇게 공격자의 시간과 메모리는 무한히 있다. 거기까지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얘기해야 될 게 공격자의 목적이 뭐냐, 애드버서리의 고리이 뭐냐,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충돌상을 찾는 게 공격자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증명하고 싶은 건 이 확률이 낮다는 걸 보이고 싶은 거고요. 충돌상을 여기서 찾는다는 건 뭐냐면 결국은 서로 다른 IJ, 블록 사이퍼 퀘어리 히스토리에서 서로 다른 두 개의 퀘어리 리스폰스 페어를 찾았는데, 이게 지금 바로 압축되는 오퍼레이션 펑션의 값이잖아요. 이게 일치하는 게 충돌상인 거죠? 이걸 찾고 싶은 겁니다. 요 식을 만족하는 IJ가 있느냐, 얻어낼 수 있느냐, 그 확률을 계산하고 싶다는 거죠. 그 확률이 낮다면 안전성이 증명이 되는 거죠. 그러면 확률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I하고 J를 일단 고정을 시키고 편의상 I보다 J가 크다고 한 다음에 이런 확률을 계산을 해볼게요. 어떻게 되느냐? 이 식을 만족할 확률은 J번째 퀘어리를 할 때 이 식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판가름 나겠죠. I번째는 쿼리 리스폰스 페어를 얻었을 거고, J번째 퀘어리를 했을 때 만약에 J번째 쿼리가 정방향 쿼리면, 포워드 쿼리면은 물어보는 순간 XJ는 결정이 되어 있고 응답으로 YJ를 얻겠죠. 근데 앞에서 그 레이지 샘플링으로 오라클이 대답을 해주는 걸 잘 기억을 해보면은 YJ는 적어도 2의 n승 마이너스 Q개의 포인트들에서 랜덤하게 하나 뽑힐 거예요, 응답이.
오라클은 그렇게 응답을 하는데, 이 충돌상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이 충돌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yj는 xi, x와 yi, x와 xj가 되어야 되겠죠? 하는 점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될 확률은 1이죠. 그래서 최소한 at least 이 정도의 포인트가 있으니까는 같거나 작다라고 바운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ij에 대해서 이런 충돌이 생길 확률을 계산한다고 하면은 유니온 바운드라 합니다. 어떤 ij에 대해서 이 확률을 ij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여기에 사실 정확하게 하면 q-2인데 그냥 q 스퀘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q제곱. q제곱 나누기 2의 n승 마이너스. 그러니까 2의 n승 마이너스 q분의 1을 곱하기 q제곱입니다. ij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가 q제곱보다 작으니까.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2의 n승 마이너스 q는 거의 2의 n승입니다. 왜냐면 2의 n승보다 q가 굉장히 작으니까. 그럼 요 부분만 놓고 생각을 하면은, q가, 퀘어리의 횟수가 2의 2분의 n승보다만 충분히 작다면은 이 확률이 굉장히 낮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2의 2분의 n승까지 안전하다는 얘기는 이게 n비트 출력을 갖는 컴패리션 펑션이니까 옵티멀한 안전성 증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안전성 증명입니다. 이게 이제 2002년 크립토에서 이제 증명이 된 거고, 뭐 사실 이 블럭 암호 기반 해시 함수들이 안전성 증명에 관한 여러 가지 연구들이 이제 그 이후로 있었는데,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면은 이제 공부하는데 좋은 출발점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좀 어려운 이제 스킴에 대해서 안전성 증명을 해 보일 텐데, 앞에서 했던 이런 스타일의 컨스트럭션의 가장 큰 문제는 뭐가 있느냐면, 블럭 암호 AES-128을 만약에 썼다고 하면 블록 암호 자체는 128비트 안전성을 보장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만들어진 압축 함수는 잘해야 2분의 n비트. 다시 얘기해서 64비트 안전성 이상은 보장을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64비트, 2의 64승의 질의를 해서 계산을 해서 뭔가 얻어내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거든요. 2의 64비트 안전성은. 왜냐면 n의 2분의 n은 뚝 떨어졌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렇게 블록 암호의 아웃 사이즈하고 컴프레션 펑션의 사이즈, 아웃풋 사이즈가 같은 싱글 블록 랭스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일단 그 충돌 저항성 관점에서 굉장히 그 안전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연구를 했느냐 하면은 아웃풋 사이즈를 2배로 늘리자, 더블 블록 랭스, 그런 연구들을 했고, 대표적인 스킴이 어브레스트 DM, 텐덤 DM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 경우는 이제 앞에 거랑 좀 차이점이 있다면은 이제 키 사이즈가 2n비트입니다. 그러니까 n비트, 데이터 블록은 n비트인데 키 사이즈는 2n비트. 그러니까 AES-256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랬을 때 지금 보면은 체이닝 베리어블이 2n비트고요. 여기에 메시지 블록이 n비트 메시지 블록이 들어가서 다시 2n비트 결과 값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체이닝 베리어블이 2n비트죠. 2배가 된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여기서 우리가 기대하는 충돌 저항성은 n비트 충돌 저항성을 원하는 겁니다. 2의 n승 퀘어리까지 안전한 충돌 저항성을 원하는 거죠. 지금 이제 어브레스트 DM 텐덤 DM인데 요 서클은 이제 비트와이즈로 0과 1이 뒤바뀌는 걸 연산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 경우는 그런 연산이 없죠. 텐덤 DM에 대해서 한번 안전성 증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요 얘기를 배경 설명을 간단하게 하면 3n비트가 2n비트로 가는 컴프레션 펑션이고요. 그 다음에 결국 요 n비트 메시지 블록이 압축되기 위해서 블록 사이퍼 콜을 2번을 하는 거고요. 굉장히 오래된 스키입니다. 뭐 한 20년 전에 레이 메시에 의해 제안됐는데, 안전성 증명은 그동안 쭉 알려져 있지 않았다가 2009년에도 안전성 증명했다고 뭐 발표가 되고 했는데, 계속 이게 좀 안전성 증명이 까다롭고 굉장히 틀린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크립토에서 예전에 증명의 문제점들을 이제 지적을 하고 새로운 이제 증명이 완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꽤 최근 결과라고, 작년에 나온 결과니까 최근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게 이제 싱글 블록 랭스 뭐 DM 스킨과 다른 점은 가장 큰 차이점은 싱글 블록 랭스 DM 스킨 같은 경우에는 블록 아모 이밸류에이션 하나가 DM 스킨 이밸류에이션 하나로 대응이 됐거든요. 근데 얘는 다릅니다. 이 텐덤 DM 컴프레션 펑션의 이밸류에이션을 하나 정의하기 위해서 두 개의 블록 사이퍼 이밸류에이션이 필요하거든요. 퀘어리 리스폰스, 퀘어리 히스토리에서 지금 이렇게 연접했다는 것은 각각이 다 n비트 값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키는 2n비트이기 때문에 n비트 값 두 개를 연접해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앞부분이 B로 들어가고 뒷부분이 L로 들어가는 건데 아무거나 두 개가 들어가가지고 하나의 유효한 이밸류에이션을 정의하는 건 아니고요. A, B, L, R이 되면 여기 A, B, L이 A, B, L, R에서 B, L, R이 앞으로 한 칸 밀려서 B, L, R, S는 뭐든 상관없고요. 요런 두 개의 요런 꼴로 되는 두 개의 쌍이 하나는 위로 들어가고 하나는 아래로 들어가서 유효한 텐덤 DM의 이밸류에이션 하나를 결정을 합니다. A가 들어가고 B, L, R이 들어가고요. 여기 맞아 떨어지려면 역시 여기 B가 여기서 나온 거니까 여기 B가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B가 있는 거죠. 여기 두 번째 부분에 있는 L이 앞부분에 L로 가야 되는 거고요. 여기에 출력값 R은 키의 두 번째 부분으로 가고 S는 뭐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꼴에 두 개의 블록 아모 이밸류에이션이 있으면 하나가 위로 하나가 뒤로 들어가서 A, B, L이 자 A하고 R이 더해진 값 B하고 S가 더해진 값 A 플러스 R, B 플러스 S로 가는 하나의 유효한 이밸류에이션을 결정합니다.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텐덤 DM의 안전성 증명을 앞에서 했던 방식대로 하면은 왜 문제가 되느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두 개의 쿼리에 의해서 한 개의 이밸류에이션이 정의되기 때문에 그냥 가장 간단하게 그러면은 여기에 I, J 프라임, J 프라임 네 개 종류의 쿼리가 하나씩 들어가가지고 충돌 할 확률이 얼마가 되겠느냐? 윗부분에서 충돌할 확률이 2n승분의 q고 아래에서 충돌할 확률이 2n승 마이너스 q분의 1이니까 둘 다 충돌할 확률은 2n승 마이너스 q 제곱분의 1. IJ 프라임, J 프라임을 다 선택할 확률이 q 추수 쏘니까 그냥 q의 4승이라고 하면 q의 4승 나누기 2n승 마이너스 q의 제곱으로 할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은 증명은 쉽게 될지 모르겠지만 옵티멀한 증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q가 역시 2의 2분의 n승을 넘어가기 시작하면 1보다 커지기 시작하죠.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 텐덤 DM 컴프레션 펑션은 2n비트 출력을 갖기 때문에 n비트 충돌 저항성을 원하거든요. 2분의 n비트가 아니라 n비트 충돌 저항성. 이렇게 해버리면 q가 2의 2분의 n승 넘어가면 q의 4승은 벌써 2n승이 돼버리니까 1에 가깝게 돼버린다는 거죠. 옵티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명하는 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옵티멀한 증명을 하는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됐는데 그 부분은 이제 증명을 해볼 텐데 어떤 식으로 이제 증명을 할 수가 있느냐면 자 이런 관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공격자가 충돌상을 찾고 싶은 공격자의 목적이 뭐냐? 쿼리 히스토리 중에서 4개의 쿼리 리스폰스 페어를 뽑고 싶은데 요런 꼴을 찾고 싶은 거고요. 요런 꼴을 찾으면 요 놈이 위로 들어가고 얘가 아래로 들어가서 하나 이밸류에이션을 얻고 이렇게 생긴 두 개가 있으면 하나가 위로 올라가고 하나가 내려가서 이런 꼴을 얻는데 충돌상을 만들어야 되니까 A 플러스 R이 A 프라임 플러스 R 프라임과 같아야 되고 또 요쪽은 요쪽대로 같아야 되고 그런 걸 원하는 거예요. 단 역시 A, B, L은 A 프라임, B 프라임, L 프라임과 달라야 되겠죠? 그래야 이제 서로 다른 게 같은 충돌 값을 갖는 걸 찾은 거죠. 그죠? 이런 걸 찾을 수 있으면, 충돌상 찾는 공격에 성공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쿼리 히스토리 안에 이러한 4개의 쿼리를 찾을 수 있다면, 물론 이제 이게 다 다를 필요는 없습니다. 이 두 개가 같을 수도 있어요. 몇 개가 서로 같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지 간에 이런 4개의 쿼리를 이런 성질을 만족하는 4개의 쿼리를 찾을 수 있으면 충돌상에 성공한 거죠. 그때 이 프레디킷이 추가 된다고 정의를 하면은 결과적으로 그 프레디킷이 추루가 되는 확률이 바로 공격자의
공격 성공 확률이 되는 거죠. 콜리전 파인딩 어드밴티지가 되는 거죠. 우리는 이 확률이 작게 되기를 원하는 거죠. 작다는 걸 증명하고 싶은 겁니다. 예. 오른쪽이요? 안 보여가지고. 아, 이쪽에 설명을 하고요? 아, 예. 이렇게 하면 제가 안 보이는. 이 확률을, 콜리전 확률을 어떻게 그러면 제한을 할 것인가? 케이스 어널리시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경우를 쪼개고요. 이벤트라고 해서 사건을 쪼개고요. 각각의 확률들이 낮다는 걸 보이면 되는 거거든요. 하나하나 각계격화한다는 거. 그래서 어떤 식으로 무슨 기준이 나오느냐면은 이 컨트리뷰트 하는 쿼리들이 어떤 놈들끼리 같을 수도 있고 어떤 놈들끼리 다를 수도 있는데 그놈의 그 기준으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콜리전 1 프레디킷은 여기 TL, 이거 TL이라는 것은 뭐냐면 탑 레프트, 그러니까 왼쪽, 지금 여기 콜리전 하는 두 개 이밸류에이션을 그려봤을 때 왼쪽에 위에 들어가야 되는 놈, 버텀 레프트, 탑 라이트, 버텀, 그래서 BR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요. 여기에 이제 컨트리뷰트 하는 4개의 쿼리들이 다 다른 경우, 다 다른 쿼리들이 각각에 박혀서 콜리전을 만드는 확률. 그 다음에 일부가 같을 수 있겠죠. TL과 BL이 같고, 지금 이 그림이 그겁니다. TL과 BL이 같고, 또는 TR과 BR이 같아지면서 충돌이 생길 확률. TL과 BR이 같고, 또는 TR이나 BL이 같을 확률. 그럼 여기서, 같은 관계가 지금 빠진 게 뭐가 있냐면, TL과 TR이 같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 경우는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TL과 TR에 들어가는 쿼리가 같으면은, 여기 들어가는 게 결정이 돼버리기 때문에 BL과 BR에 들어가는 두 개의 쿼리도 같아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그냥 똑같은 이밸류에이션 나오거든요. 서로 다른 게 같은 거로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쿼리가 같을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은 처음부터 배제를 해버리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번째 같은 경우 다루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TL과 BL이 같으면서 하나의 밸리드한, 유효한 이밸류에이션을 만든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 그림에서 보시면 같다면은 A하고 지금 이 B가 여기로 들어가죠? 근데 요 쿼리하고 요 쿼리 같다면은 B하고 A가 같다는 뜻입니다. 그죠? 여기에 들어가는 쿼리하고 TL과 BL이 같다면 요 L은 앞에도 들어가고 뒤에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A하고 B하고 L이 같다는 거고 비슷하게 R도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TL과 BL에 똑같은 쿼리가 들어가서 텐덤-DM의 이밸류에이션을 만든다는 얘기는 어떤 동일한 AAA 이런 형태의 쿼리 리스폰스 페어를 하나 우리가 얻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 확률은 굉장히 낮거든요. 왜냐하면 포워드 쿼리를 A라는 놈을 AA라는 키로 물어봤을 때 A가 나올 확률 2n승분의 1이거든요. 2n승 마이너스 Q분의 1이거든요. 그거 Q번 해봐야 포워드 쿼리, 백워드 쿼리 다 확률을 갖고요. Q번 해봐야 2n승 마이너스 Q분의 Q니까 2n승까지 안전성 증명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증명 계산하는 거 쉬운 겁니다. 그 다음에 콜리전, 요 세 번째 부분은 첫 번째 부분이랑 비슷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요 첫 번째 부분, 첫 번째 케이스, 네 군데에 들어가는 쿼리가 다 다른데 그것들이 딱 들어가면서 충돌성을 딱 이루는 그 확률을 낮다는 걸 이제 증명만 하겠습니다. 그것만 되면 나머지 것도 다 쉽게 할 수 있어요. 비슷하게. 예, 여기다만 포커스를 할 것이고. 그러면 그걸 어떻게, 그럼 이제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은 얘를 제한을 하는 거고요. 그럼 보통 이거 어떤 식으로 제한을 하느냐면은 이렇게 합니다. 아무튼 4개의 쿼리가 들어가가지고 충돌성을 만든다고 했을 때 맨 마지막 쿼리가 있을 거거든요. 맨 마지막 쿼리가 어딘가에 딱 박히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전에 있던 3개의 서로 다른 쿼리가 합쳐져서 하나의 완벽한 충돌성을 만들고 끝날 거 아니에요. 그 i를 가지고 기준으로 삼아서 i번째 쿼리가 충돌성을 완성할 확률을 계산을 하고 그 i는 1에서 q까지가 될 수 있으니까 곱하기 q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얘기가 지금 이 얘기입니다. i번째 쿼리가 충돌성을 딱 완성시킬 확률. 그것이 어떤 값 이하로 제한된다. 그랬을 때 i와 관계없는 어떤 값 이하로 제한된다 그랬으면 이 i는 1에서 q까지 값을 다 취할 수 있으니까 그 값에 우리가 구한 어퍼바운드에 곱하기 q만 하면 전체 어퍼바운드가 나온다.
결국 이 문제가 되는 거죠. 여기서 또 경우를 나눕니다. 어떻게 나누느냐면 일단은 이 네 군데에서 충돌성을 완성하는 퀘어리가 지금 이 두 개는 대칭적인 위치에 있으니까 그냥 왼쪽에서 충돌성을 완성시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i번째 퀘어리가 맨 마지막 퀘어리인데 TL이나 또는 BL에서 들어간다고 생각해도 되고요. TL에서 들어가거나 BL에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또 다시 경우를 두 개로 나눠서 i번째 퀘어리가 forward 퀘어리로 주어졌느냐 backward 퀘어리로 주어졌느냐에 따라서 얘기가 또 달라집니다. 그럼 네 가지 경우가 있는 거죠. 네 가지 경우. 그럼 네 가지 경우를 다 확률 계산해서 다 더하면 됩니다. 이것도 역시 유니온 바운드입니다. 네 가지 중에 하나니까. 각각이 다 작다는 것만 보면 하필 작아지겠죠. 그걸 보이겠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만 이제 관심을 갖고 한번 증명을 해볼 겁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퀘어리가 TL에 있는 경우에 대해서만 증명한다는 얘기예요. TL에 있는 케이스 1하고 케이스 2. BL에 있는 경우 TL과 똑같이 증명할 수 있습니다. 대칭적이기 때문에 뒤집어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TL, 이거 하나하나 모든 케이스가 다 비슷비슷하니까 대표적인 케이스만 골라서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마지막 퀘어리가 TL에 박히면서 그 퀘어리가 뒤로, 백워드로 주어졌을 때 콜리전을 만들 확률. 그러면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느냐면, 자, i번째 퀘어리에서 지문을 하는 순간에 백워드 퀘어리이기 때문에 BLR이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죠. 그러면은 그 아이디얼 사이퍼 오라클은 레이지 샘플링을 해가지고 어떤 랜덤한 점들, 앨리스트 2n승 마이너스 q개의 점들 중에서 하나를 뽑아서 줄 거예요. 그게 여기가 들어갈 거란 말이죠. 2의 n승 마이너스 q 중에 몇 개가 여기에 들어가가지고 전에 있던 어떤 세 개의 서로 다른 쿼리들과 합쳐서 콜리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카운팅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 순간에 BLR을 물어보는 순간에 우리가 여기에 들어갈 콜 리스폰스 페어는 콜 리스폰스 찾을 수 있죠. 지금 이게 맨 마지막 콜이니까 그 전에 물어봤던 콜 리스폰스 페어들이 쭉 있을 거예요. 콜 히스토리 안에. 그 안에 BLR까지만 알고 있으면 뒤에 뭐가 나오는지 몰라도 찾을 수 있겠죠. 여기 두 개가 서로 다른 두 개가 들어갈 일은 없겠죠. 왜냐하면 키가 고정되어 있고 플레인 텍스트가 고정되면 여기 있는 놈은 하나 유일하게 결정이 돼야 되는 거니까 찾아봐야 한 개 있을 거예요. 두 개 있을 수 없어요. 그럼 그거 찾습니다. 찾아서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러면은 B 플러스 S가 돼서 여기 나오죠. 이 값이 무엇이라는 게 결정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 순간에. 결정이 돼버려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야 될 거는 뭐가 되느냐? 다른 콜 리스폰스 페어겠죠? 근데 XO 아웃풋이 B 플러스 S가 돼야 되는 거예요. 뭘 찾아야 되느냐면 여기에 들어가야 될 B 프라임, L 프라임, R 프라임, S 프라임이라고 하는 요 콜 리스폰스 페어를 찾는데 어떤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느냐? B 프라임 플러스 S 프라임이 결정되어 있는 B하고 S 더한 요 놈과 같은 놈. 근데 얘는 몇 개 없을 거라는 거죠. 아주 작은 확률로 제외하고는 n모스트 알파. 여기 알파가 뭐냐? 이거 뒤에 옵티마이즈 할 겁니다. 그래서 안전성 바운드가 어떤 알파에 관한 함수로 나오고 나중에 그걸 다시 옵티마이즈 해야 되거든요. 작은 수입니다. 뭐 16, 17 정도 되는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퀘어리 히스토리 안에 XO 아웃풋이 B 프라임 플러스 S 프라임이 요 값이 되는 놈들이 많을 수도 있겠죠. 알파보다 굉장히 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건이 생기는 걸 우리가 배드 이벤트라고 부르고 그 확률도 제한을 할 겁니다. 그런 배드 이벤트가 나올 확률도 굉장히 작고 그 배드 이벤트라는 게 바로 뭐냐면 이 경우에 알파 이상이 된다는 얘기인데 그 배드 이벤트가 일어나지 않으면은 XOR 아웃풋이 피드 포워드 XOR가 이 값이 되는 놈은 그냥 만화 알파계 있을 거다. 그럼 그 중에 알파 중에 하나 골라 볼게요. 하나 고릅니다. 그 중에 알파계 중에 하나를. 집어넣으면은 그러면 위에 부분도 일정 부분이 결정이 되겠죠? 근데 여기까지 결정이 됐으면은 여기에 뭐가 들어갈지는 퀘어리 히스토리에서 하나 유리하게 꺼낼 수 있습니다. 없을 수도 있지만 있으면 한 개, 많아야. 그럼 여기서 XOR 아웃풋이 결정이 되죠. A 프라임, R 프라임 더하면 XR, AR 프라임, R 프라임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때 비로소 요 대답이 이 리스판스가 어떤 값을 가져야 된다라는 게 확 개수가 제한이 되는 겁니다. 여기 x와 output하고 여기서 x와 output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놈은 얘랑 더해서 얘가 돼야 되기 때문에 a' 플러스 r' 플러스 r 밖에 될 수 없는 거죠. 그게 몇 개 있느냐면은 지금 여기서 유일하게 결정된 거 빼고 우리가 경우의 수로 생각한 건 알파밖에 없죠. 만에 알파게. 그러니까는 다시 얘기해서 백워드 쿼리를 하는 순간에 레이지 샘플링은 at least 2의 n승 마이너스 q개의 점들을 하나를 뽑아줄 텐데 그 중에 여기 들어가가지고 콜리전을 완성할 수 있는 놈은 많아야 알파개 이하. 그러면 2의 n승 마이너스 q분의 알파라고 제한할 수 있습니다. 배드 이벤트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면. 즉, 이 x와의 멀티 콜리전이 알파 이상의 멀티플리시티를 가지는 멀티 콜리전이 생기지 않았다고 가정한다면. 이 확률은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할 거고요. 여기서 뒤에 보면은 이제, 2의 n승 마이너스 q분의 알파. 알파가 상수기 때문에, 굉장히 작은 수기 때문에, 장차 거기에 곱하기 q 해도 옵티멀한 스큐리티 프로필을 얻는데 문제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케이스가 뭐냐면은, 마지막 쿼리가, TL인데, forward인 경우. 이제 그거 하나 남은 건데, 이 경우는 또 얘기가 복잡해지는 게, forward인 경우에 이제 우리가 A, B, L이 질의하는 순간에, I번째 쿼리를 forward로 질의하는 순간에 A, B, L이 결정되겠죠. 그 다음에 그 응답, 사이퍼 텍스트가 뭔가 랜덤하게 주어지겠죠. 그럼 이제 앞에서 했던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여기에 어떤 것들이 채워질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요 두 번째, 요 BL에 들어가는 퀘어리 리스판스 페어가, 백워드 쿼리로 얻어진 경우냐, 포워드 쿼리로 얻어진 경우에 따라서 얘가 또 크게 달라지거든요. 만약에 여기에 들어가는 놈이 백워드 쿼리로 얻어지는 경우의 확률을 생각하고 또 포워드 쿼리로 얻어지는 확률의 경우를 생각해서 양쪽을 다 더하면 되는 건데, 그죠? 첫 번째로 백워드 쿼리로 얻어지는 경우를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은. 그러면 자, A, B, L이 얻어져 있고요, 지금. 정방향 쿼리를 할 때 A, B, L이 결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다 찾아야 되는 건, 퀘리 리스판스에서 찾아야 되는 건 뭐냐면, 두 번째로 찾아야 되는 것은 백워드 쿼리를 했을 때 B가 나온 놈들을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백워드 쿼리를 했다는 얘기는 요 B가 그 퀘어리에 대한 응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응답은 항상 랜덤하게 레이지 샘플링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그 응답이 B가 여러 번 나올 확률은 굉장히 적겠죠. 그렇기 때문에 백워드 쿼리로 응답이 B가 나오는 놈을 찾는 거는 많지 않을 겁니다. 이게 안... 예, 그런데. 여기서 해야 되나요? 여기서 정모양 쿼리를 할 때 A하고 B하고 L이 결정이 되어 있고 백워드 쿼리로 B가 되는 그러한 쿼리들을 쿼리 리스폰스 페어를 쿼리 리스트에 찾아야 되는데 많아야 알파게 있을 거라는 거죠. 배드 이벤트를 빼고 배드 이벤트가 생기는 경우는 뒤에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알파게 중에 하나를 골라가지고 여기다가 집어넣으면은 그럼 이제 결국 여기서부터 이쪽은 이제 이 경우는 이 부분을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 이 대답이 R이 되어야 된다는 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정방향 퀘어리를 했을 때 여기에 어떤 값이 나올 수 있느냐,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퀘어리가 많아야 알파게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알파게 중에 하나를 고정시키면
그 R이 바로 대답이 돼야 되는 겁니다. 리스폰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서브 케이스 EA의 확률은 2의 n-q 개의 점들 중에서 알파계의 점들만 뽑혔을 때 이제 이런 걸 최소한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일단 어퍼바운드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문제는 정방향 퀘리, TL에서 정방향 퀘리를 했는데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쿼리가 역시 정방향인 경우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 경우는 이 B하고 L을 정방향 퀘리라고 했으니까 B하고 L 자체가 공격자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정방향 퀘리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B하고 L이 같은 그런 쿼리 리스폰스 페어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제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여기에 인풋 블럭이 B가 되고 키의 첫 번째 부분이 L이 되는 그런 쿼리의 넘버들이 몇 개나 되느냐? 이게 제한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B가 앞에서 백워드 쿼리처럼 랜덤하게 주어지는 게 아니고 공격자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에 해당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인데 어떤 식으로 이 부분을 피할 수 있냐면 공격자를 적당하게 수정을 해가지고 이 케이스가 없어지도록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사실 메인 테크닉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어떤 식으로 없애느냐면은 원래 공격자가 있으면 이 공격자를 서브루틴으로 가지는 A'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 A'이 그러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느냐면 A가 뭔가를 물어볼 때마다 그대로 그 질문을 릴레이 해가지고 블록 사이퍼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돌려줍니다. 그런데 A'이 A와 다른 점은 한 가지. 뭐가 있냐면 A가 만약에 포워드 쿼리를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 부분 색칠된 부분이 포워드 쿼리에서 물어보는 영역이죠. 그러면은 반드시 A'은 A가 물어보든 안 물어보든지 간에 L하고 R을 집어넣고 B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거기에 대응되는 백워드 쿼리를 반드시 해주는 그렇게 규칙을 만들자는 거죠. 반면에 만약에 A가 백워드 쿼리를 해주면은 여기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고 이 백워드 쿼리가 정의하는 포워드 쿼리를 반드시 하는 겁니다. A'은 추가적으로 가속해서 한 개의 추가적인 쿼리를 하는 거죠. A한테 줄 때는 A가 원하는 것만 주고 나머지 A가 요구하지 않았던 부분을 잘 갖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성질을 알 수 있느냐면은 A가 Q번 물어보면은 A'은 nmost 2 곱하기 Q개를 물어보겠죠. 한 번 퀘어할 때마다 많아야 한 개 더 질문을 할 테니까. Q가 2Q로 늘어나는 건 사실 그 큰 대세에 영향이 없습니다. Q가 2Q로 늘어나는 거는. 그 다음에 쿼리 히스토리는 기본적으로 A'이 갖는 쿼리 히스토리는 A한테 줘야 되니까 A가 요구하는 거 다 갖고 있고 추가적으로 된 질문에 대한 쿼리 리스폰스 다 더 갖고 있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훨씬 더 정보가 많으니까 A의 공격 확률보다는 A'의 공격 확률이 더 크겠죠. 이거에 제한.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요 놈의 요 공격 성공 확률을 제한을 하면 되는 거고요. A'. 이 A'은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구성한 정의에 의해서 절대로 앞에서 얘기한 마지막에 그 서브 케이스는 만들지 않는다는 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A'은 만약에 요 BL에 들어가야 될 쿼리를 만약에 포워드 쿼리를 얻는다고 하면은 A'은 반드시 그 다음에 요 백워드 쿼리를 함으로써 TL 포지션에 들어가야 될 쿼리를 정한다는 거거든요. 둘 다 TL로 만들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앞에서 걱정했던 부분이 뭐냐면은 마지막 쿼리가 TL로 물어보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쿼리도 TL이면 어떻게 될 것인가가 문제가 됐는데 A'은 그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A'은 맨 처음에 여기서 TL로 여기 얻었으면은 바로 그 즉시 위에 들어가야 될 쿼리를 백워드로 얻게 되거든요. 여기 TL로 물어보고 여기 TL로 물어보는 경우가 A'에서 생기지 않습니다. 이 케이스를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공격자를 수정함으로써 우리가 다루기 힘들었던 케이스를 없애버릴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반대급부는 Q가 2Q가 늘어나는 것밖에 없는데 그거 그렇게 해서 손해보는 건 별로 없거든요. 여기서 잠깐 배드 이벤트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 앞에서 얘기했던 배드 이벤트가 뭐가 있었냐면 XI 플러스, 그러니까 feed forward X와 output이 Z가 되는
요 멀티플리서티가 알파보다 큰 확률, 어떤 Z든 상관없습니다. 이 확률이 알파보다 커지면 이게 배드 이벤트. 그 다음에 포워드 쿼리, 요렇게 얘기하는 건 I 번째 퀘어리가 포워드라는 걸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포워드 쿼리를 해가지고 그 YI는 포워드 퀘어리에 대한 응답이죠. 그게 Z가 나오거나 백워드 퀘어리를 해서 또 Z가 나오는데 그 Z들이 전부 알파보다 많을 확률. 이런 확률이 생기면 이제 배드 이벤트가 되는데 이 확률을 따로 제한을 그 확률을 따로 이제 어퍼바운드 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어퍼바운드 하냐면은 요 부분만 하고 X와 Q에 대해서만 해보면은 Z를 먼저 고정을 시키고 그 다음에 XI 플러스 YI가 Z가 되는 I가 알파 이상의 확률을 계산하면 그럼 일단 이제 A'을 생각해서 EQ번 퀘어를 한다고 하면 EQ번 중에 알파계를 뽑아야겠죠. 그 놈들은 다 요 놈이 Z가 나온다. 그렇게 되겠죠. 거기에 그 위치들을, 인덱스들을 다 고정을 시켜놓고 거기서 다 각각 다 XI 플러스 YI가 Z가 될 확률은 각각이 n-2q분의 1이니까 거기에 알파승 하면 됩니다. 다 곱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EQ 추수 알파는 이렇게 어퍼바운드가 되는 거는 뭐 잘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그냥 요거 뭉쳐서 알파 수가 같죠? 합쳐버리면 이런 식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Z를 고정시키지 않고 모든 Z에 대해 다 생각을 하기 위해서 했으니까 그냥 2의 n승. 여기서 라지 n은 2의 n승입니다. 2의 n승 곱해주면 되는 거고. 결론적으로 n이 2의 n승이라고 그랬을 때 이게 배드 이벤트가 생길 확률, 공격자가 공격을 성공할 확률은 Q번 GD했을 때 공격자가 공격을 성공할 확률은 배드 이벤트가 일어나거나 만약에 이 배드 이벤트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에서는 n-2q분의 4 알파까지 증명이 됐고 I번째 퀘어리가 공격을 성공할 확률이 n-2q분의 알파니까 거기다 곱하기 2q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4q 이런 식으로 나온다. 지금 우리가 다루지 않은 케이스들 다 저희 포함시켜서 이런 이제 어퍼바운드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 놓고 이제 마지막으로 알파를 n분의 로그 n 정도로 집어넣고 n을 무한대로 보내면은 대략 0이 돼서 이 라지 n이 2의 n승이니까 쿼리의 개수가 2의 n승 정도일 때까지 약간 로그 팩터 무시하면 2의 n승일 때까지는 충돌 정확성이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만약에 구체적으로 뭐 AS256을 썼다, n이 128이다 그런 경우에 알파를 16이라고 놓으면은 이 구체적인 의미는 2의 120승 회에 퀘어리를 했대. 해야 충돌 2의 120승 이상의 퀘어리를 하기 전까지는 충돌상을 발견할 확률이 2분의 1을 넘지 않는다. 그 얘기로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앞부분 내용이고요. 이거는 그냥 제가 혹시 관심이 있다면 앞부분에 데이비스 메이어 스킴 이렇게 블럭 암호하고 그다음에 그 블럭 암호 한 개를 사용하면서 그다음에 이 와이어들과 엑스와 그다음에 적당한 분기를 아주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경우가 64가지가 있습니다. 64가지 중에서 2002년에 블랙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64가지 중에서 다 분석을 해서 20가지의 스킴은 안전하고 나머지 44개의 스킴은 충돌성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보였거든요. 뭐 그 중에 그냥 2개를 했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충돌성을 쉽게 찾을 수 있고 하나는 충돌성을 찾기가 어렵다는 거를 2분의 n승 퀘어리 하기 전까지는 증명을 할 수가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연습 삼아서 해보시라고 해놨고요. 이 앞부분이 끝났는데 좀 잠깐 쉬고 그 질문 있으시면 쉬고 신나시죠? 이따가 두 번째 강의 끝나고 나서도 질문할 기회는 있는데요. 지금 이 앞페이지에서요. 예. 누메리컬 게이지 계산을 할 때, 주로 이제 2분의 1을 기준으로 삼는 것 같은데, 예. 몇 팩터리까지 허용할 것인가를 얘기할 때, 주로 2분의 1을 많이 그렇죠. 뭐 그것은 특별한 의미라기보다는 이제 다양한 스킴들에 대해서 안전성을 비교하고 싶다고 한다면은 아무튼 요 스레스홀드라고 볼 수 있는데 걔를 일정하게 딱 한 값으로 놓고 비교를 해야지 공정한 비교가 될 텐데 그걸 보통 2분의 1로
근데 충돌성을 성공할 확률이 2분의 1보다 작으면 작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예. 예. 그러시면 오늘 지금 다음 세션이 좀 빨리 3시 시작하게 끝났으니까. 돼 있는데 예. 어떡할까요? 좀 일찍 시작할까요? 한 50분쯤 시작하면 어떨까요?